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어제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를 모시고 그 취재 내용을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더라. 네네.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아빠의 정자가 아니라 다른 남성의 정자가 쓰인 네네. 뭐 이런 케이스가 됐고, 네. 이제 민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 시효 소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소멸시효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요. 네. 저희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채권이라고 하죠. 누군가로부터 이제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채권을 무작정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변호사 보수라든지 뭐 상품값 같은 것들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예. 뭐 여관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는 1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이 돼요. 근데 그거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채권은 이제 최대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정자가 들어간 수정란을 인공 수정을 한 거니까요. 근데 이러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각이 돼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시험관 시술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렇죠. 가해 행위가 있었던 정확히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근데 또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이것도 있다면서요? 예, 안 날로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더 짧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20년이면 엄밀히 따지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좀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예외적인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성범죄 사건에서 있었던 판례인데요. 예. 한 미성년자 때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우연히 가해자를 만난 거예요. 10년이 훨씬 지나서. 예. 그리고 가해자를 만난 다음부터 갑자기 정신적 고통을 막 받기 시작한 거죠. 이랬을 경우에 대법원이 굉장히 영리하게 가해 행위는 10년 훨씬 전에 있었지만 손해는 한참 후에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정신적 고통이 손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제 말씀하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 행위는 오래전에 있었지만 손해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다라고 보면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좀 판결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또 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네. 아이가 6살인가 됐을 때 그러니까 혈액형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가서 물어보니까 시험관 시술을 하면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기망행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때. 그렇죠. 속이는 행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형사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참 이게 좀 안타깝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흔히 저희가 사기죄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재산상 손해를 입혀야 되죠. 그렇죠.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문제는 이 형사상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 역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좀 약간 깝깝한 부분이 있네요. 법적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점을 언제로 이제 그러니까 계산할 거냐, 이 문제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인데요. 네. 지금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으로 선고한 판결이 6년 만에 성범죄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어떤 판결이었는데요? 네, 해당 사건은 이제 자폐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라는 걸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자폐성 장애가 의도하지 못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게 아니라 자폐성 장애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고 했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예, 근데 사실 이 판례가 좀 논란이 된 거는 뭐 자폐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라기보다는요. 네. 이 판결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그 2018년도의 판결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형사사건 판결이에요. 2018년 그때 판결이? 네. 예. 그래서 2018년도 판결에서는 이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즉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은 어지간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일관되기만 하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번 판례는 그 해당 판례를 언급하면서 그 2018년도의 판례가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증명력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기타 다른 증거들로 보다 더 신중하게 해석하라라는 좀 다른 시각을 나타낸 판결이었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설명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판결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성범죄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 이제 성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고립된 어떤 뭐 공간 방해라든지 다른 목격자가 없고 그 어떠한 어떤 증언이나 어떤 물증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뭔가 주되게 되겠지만 그렇죠. 조금 그 말씀한 이 사건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격자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CCTV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당연히 참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명확한 CCTV나 명확한 목격자가 있었으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실제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워낙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영상 녹화가 되거나 누군가가 옆에서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네네.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걸 전제로 지금 이 판결을 뭔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약간 좀 확대를 하면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 2018년의 대법원 판결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판례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니고요. 다만 2018년도 그 성인지 감수성 판례에 대해서 일종의 좀 제한을 걸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본 거예요? 제한을? 이제 하급심 판례 같은 경우, 하급심 판결들은 이 사건 판례를 때문에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부담이 조금 덜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판결을 내릴 때 2024년도 판례를 인용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그것도 어떤 입증 능력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1월에 있었던 판결도 그 결이 다른 게 아니라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일관되지 않는다든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 판례의 입장을 똑같이 되풀이했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급심 판례들은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는 이제 사건을 판단할 때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혹시 관련해서 수임했던 사건이 있습니까? 네네. 제가 작년에 했었던 성범죄 사건인데요. 한 20대 남성이 그 온라인 데이팅 어플에서 여성을 만나서 처음 만난 날 이제 성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성관계 당시에는 그 여성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또 그 다음 날까지 같이 있다가 그 남성이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뒤늦게 이제 여성이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을 제가 선임을 했었었는데요. 그 여성의 입장은 이거예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진정으로 성관계를 원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강간 혹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그 상대 남성의 어떤 예를 들어서 강압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여성 판단을 했던 겁니까? 그렇죠. 그 여성은 자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 뭐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예,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를 그 여성도 언급해서 고소를 했었던 사안인데요. 그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판결은 다행히 뭐 검찰 단계에서 예. 불기소로 종결이 됐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것도 조금 특이했던 게 서로 나이를 밝히지 않고 만났었어요. 그런데 남성은 20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성은 이제 대학생 딸까지 둔 50대 중반이었던 게 나중에 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사회적 경험이나 혼인과 출산의 경험까지 있는 여성이 명확한 거부 의사도 없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믿어주기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무혐의로 종결이 됐죠. 그러면 그게 2018년에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던 대법원 판례하고 연결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은 2018년도 판결에 따르면 네. 이런 피해자 다움이 없는 진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무게를 두면 얼마든지 사실 검사가 기소를 할 수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최근에 나온 이런 판례가 등장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좀 무리하게 고소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판례가 나왔다라고 좀 시대상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성사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텔로 갔다. 네. 그러면 이런 얘기 왜 그러면 그때 저항하지 않고 따라갔느냐? 네네. 당신도 생각이 있으니까 따라간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폭행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그때의 상황이나 그때 피해자가 느꼈을 어떤 위압감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을 만약에 부정해버리면 그게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거라면 그건 성인지 감수성과 상관없이 배척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피해자의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과 상관없이 무죄가 선고가 가능한데요. 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놓고 볼 때 모든 진술이 일관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거의 모든 사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세한 걸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판사가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할지 이럴 때는 이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놓고 봐라. 예, 그게 이제 2018년도의 그렇죠. 판결이었다면 이번에는 피해자의 이익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으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1월에 이렇게 대법원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하급심에서 비슷한 사건의 어떤 판결 추이나 혹시 이런 게 좀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2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네, 많은 판결이 있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이 최근에 나온 이 판결을 인용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해서 기사도 나왔고요. 생각보다 많은 무죄 판결들이 최근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1월에 이루어졌던 그 대법원 판결이 퇴행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나아간 거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모든 대법원 판례는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데요. 그 2018년도 판결도 굉장히 의의가 있었죠.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더 신뢰성을 주는.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 혹은 반작용으로 좀 무리하게 성범죄 고소가 이뤄진다거나 조금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니까 또 반대되는 느낌의 이런 판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진보다 퇴보다라고 좀 단편적으로 보긴 좀 어렵고 대법원 판례가 원래
양쪽의 이 두 가치를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네.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의요? 예. 네. 판사들은 이제 2018년도 판례와 지금 2024년도 판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례를 따르는지 그게 더 이 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재량의 여지가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 사건을 보니까 이게 판결이 있고 판례가 있고 법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네. 케이스마다 다르더라. 네네.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네. 다만 이제 큰 하나의 어떤 큰 대원칙으로 지침을 주는 것이지 판례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그 피해자 말이 다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것도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네, 성인지 입수는 감수는 강조한다고 해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월의 어떤 판결은 오히려 요쪽의 어떤 입장 측면을 좀 강조한 판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사실은 이 사건이 당시에 그 여성 대법관이 없을 때 나온 판결이거든요. 아, 네, 당시에 그 신숙희 대법관이 현재는 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또 앞으로 다 판례가 다시 바뀌는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